뉴욕 증시는 방향이 엇갈린 경제지표 영향으로 혼조 마감됐습니다. 주택가격은 반등했지만 소비 심리 지표가 악화됐습니다. 다우만 소폭 올라 9,882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혼조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의 실적 호재로 영국만 강보합권에 들었을 뿐 독일과 프랑스는 전일에 이어 금융주들이 급락해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 대도시 주택가격이 상승했다는 지표가 발표되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습니다. 12월 인도분 WTI는 1% 반등해 배럴당 79달러 55센트에 마쳤습니다. 고위험군이 아닌 건강한 20대 여성과 40대 여성이 신종 인플루엔자에 감염돼 숨졌습니다. 26일 5명의 사망자가 나온 지 하루 만에 4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해 지금까지 신종플루 사망자는 총 29명이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로 마쳤습니다. 다우만 소폭 올랐는데요. 0.1% 가까이 올라서 9,882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나스닥과 S&P 500은 모두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지표 때문이었습니다. 주택가격은 계속해서 반등세를 이어나갔지만 무엇보다 기대를 모았던 컨퍼런스 보드의 10월 소비자 심리 지표가 예상 밖에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소식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죠. 리딩투자증권에서 우성재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다우만 좀 상승을 한 편이었는데 전날 뉴욕 증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다우지수만 이제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14% 하락한 9,882포인트대, 나스닥 지수는 1.2% 하락한 2,116포인트대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우지수 중요한 구간에서의 지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었지만 시장이 생각보다는 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다우지수 어제 같은 경우 20일 이평선을 강하게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시장에서 이러한 힘이 얼마나 더 이어져 나갈지 약세로 전환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우지수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다우지수 장 초반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었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우려감을 자아내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어제 같은 경우 5일 이평선 위로 돌파하려는 시도도 보여주었었지만 5일 이평선 돌파보다는 21선 안착에 의미를 더 부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의 흐름이 예전과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져 나갈지 아니면 다시금 하락세로 전환될지 여부가 계속적으로 중요한 구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20일 이평선을 하회한 이후 반등이 나오고 20일 이평선 하회 이후 반등, 20일 이평선 하회 이후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었었는데 이번 시점에서도 20일 이평선을 에서의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올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지금의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추세가 얼마나 이어져 나갈지, 그리고 시장 전문가들이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증시 버블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가 추가로 급등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냐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의 일봉 차트 흐름인데요. 다우지수 장 초반 S&P 케이스실러 지수가 좋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강세 움직임 보여주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간으로 11시에 발표했었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은 장중 하락세로 반전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 다우지수는 0.14% 하락한 9,882포인트대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지만 시장에서의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에서 관망 심리 속에서 반발 매수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간밤에는 크게 두 가지 지표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게 한 가지는 소비 심리 지표였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주택 가격 관련해서 지표였는데 먼저 좋았던 주택 가격 지수부터 한번 정리를 들어보죠. 예, 케이스실러 지수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대 대도시의 주택 가격이 1.2%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택 가격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4개월 연속 전월 대비 증가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 또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2개 지역의 주택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지만 시장이 바닥을 찍고 지금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4개월 연속 주택 가격이 상승을 했던 게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의 안도감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현상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세제 지원안 그리고 모기지 금리의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안이 조만간 조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시장에서 이러한 S&P 케이스실러 지수 및 주택 가격 지수가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전환되기보다는 이러한 세제 지원안이 끝난 이후 다시금 하락세로 전환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큰 호재로서 작용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주택 경기 지표가 개선된 반면 소비 심리 지표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기대를 모았잖아요. 컨퍼런스 보드의 10월 소비자 신뢰 지수 플러스를 예상을 했었는데 마이너스 쪽으로 오히려 떨어졌어요. 예, 지금 이제 시장에서의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시장이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 다시금 충격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7.7을 기록하면서 전망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지수는 20.7로 26년 만에 최저치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컨퍼런스 보드 10월 소비자 신뢰 지수 또한 냉각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이 이면에 중심 있는 건 다시 한번 실업률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지금 구직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49.6%로 지금 시장에서의 실업률이 계속적으로 냉각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실업률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 미국 경제가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쪽에 무게감이 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간다고 했을 경우 다우지수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장이 약세로 전환될 수 있는 여지 또한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지표들의 발표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다시금 민감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실적보다는 지표 쪽으로 무게감이 몰려 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개별 종목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지표 얘기는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개별 기업들의 주가 희비도 참 엇갈렸는데 특별히 IBM이 이슈로 떠올랐었던 것 같습니다. 5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결정을 했잖아요. 예, 지금 이제 개별 종목별 호재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주가 움직임 또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IBM 같은 경우 5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결정을 하면서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IBM이 27일 이사회를 열어서 2분기 연속 순이익이 증가했던 것에 따라서 주주 보상 차원에서 5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실시한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면에 US 스틸 같은 경우에 3분기 실적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7.8%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종목별 호황제에 따라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와 반면 브리티시 페트리오놈 같은 경우에 3분기 실적 개선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다우지수 시가총액 상위군인 엑스모빌이 2.2%, 쉐브론이 1.5% 상승을 하면서 지수의 하락을 막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자, 이제 미국에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국제에 굵직한 기업들이 거의 다 끝나가고 지금 좀 상승세도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선을 안착을 조금 힘겹게 했다가 다시금 지금 이탈을 하고요. 9,900선도 지금 사실은 상승이 조금 어려운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때문에 이런 또 분위기를 틈타서 미국 증시가 이제 고평가됐다. 더 이상 싸지 않다. 강한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예,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왔던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흐름을 계속 이어져 나가기는 좀 어렵지 않냐라는 게 시장에서의 무게 중심이 몰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의 고평가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증시 경제 펀드멘탈보다 증시가 한 단계 더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은 6월달 이후부터 이러한 이상 징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상황인데요. 결국 다우지수가 10,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이러한 여론들이 정점에 달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레미 그랜덤 GMO 펀드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현 수준에서 고통스럽게 하락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았었고 빌 고로스 핑코 설립자 겸 CIO는 위험자산 랠리가 고점에 도달한 듯하다라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또한 데이비드 로젠버그 이코노미스트는 증시는 최소 20% 이상 고평가된 상태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 우려감을 자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보통 증시가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나간 이후에 20% 정도의 되돌림 현상 이후 다시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많았었습니다. 결국은 다우지수 뚜렷한 지금 상승 모멘텀은 부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 지표 또한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경제 지표 또한 크게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차익 매물 욕구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 여론이 지금 시장의 하락으로 대세가 몰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이러한 모습으로 약세로 전환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가장 첫 번째 우선 선결되는 과제가 수급의 요인인데 지금 증시의 수급을 다루는 이러한 증시 전문가들 그리고 투자 심리 또한 급격히 냉각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시장에서의 차익 매물 욕구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오늘 마감한 미국장에서는 20일 이평선을 강하게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지만 이러한 20일 이평선을 강하게 지지해주면서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져 나가기보다는 한 번의 기간 조정 혹은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투자자의 심리 또한 냉각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간다고 했을 경우 다우지수가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끌어가기보다는 1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이 있는 9,600선 내 부분까지 하락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으셨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을 얼마나 더 이어져 나갈지 그리고 시장에서 뚜렷한 상승 모멘텀을 어떻게 찾아 나갈지에 따른 해결책의 실마리가 나오느냐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는 가운데 지금은 시장이 계속적인 상승 랠리보다는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좀 보다 더 보수적으로 시장을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증시 변수가 슬슬 실적보다는 지표 쪽으로 또한 이동하고 있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밤에도 또 중요한 지표들의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글쎄요, 일단 8월이었죠. 예, S&P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는 일단 올랐고 그 전에 발표가 됐었던 기존 주택 매매 같은 경우도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밤에 또 신규 주택 매매 결과가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다음 달 말에 세제 지원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신규 주택이 좀 늘었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잖아요. 예, 지금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신규 주택 매매가 좀 많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제 지원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신규 주택 매매가 개선될 것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NBA 주택윤자 신청 지수와 내구재 주문, 운송을 제외한 내구재 그리고 신규 주택 매매와 원유 재고의 발표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중심으로 봐야 될 것은 아무래도 내구재 주문과 신규 주택 매매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신규 주택 매매가 얼마나 더 개선될지 지금 나오고 있는 S&P 케이스 실러 지수는 4개월 연속 상승을 했던 만큼 신규 주택 매매 또한 건수 또한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규 주택 매매 건수가 증가를 하더라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제 지원안이 끝나고 난 이후 얼마나 더 늘어나갈지 모른다는 우려감 또한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강한 호재로서 작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신규 주택 매매가 아주 좋게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단발성 호재로 끝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내구재 주문이 얼마나 더 개선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고 시장에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유럽 쪽 마감 상황을 보니까요. 영국만 소폭 오르고 독일과 프랑스가 내리는 뉴욕 증시 안에서의 혼조 양상과 비슷한 상황이 유럽 증시 전체에서도 좀 퍼져 나갔던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유럽 증시 혼조세의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영국은 0.17% 상승. 여타 다른 증시는 약보합의 수준에서 장이 머무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아무래도 미 증시가 계속적인 하락세로 전환될지 모른다는 우려감이 나오는 가운데 유럽 증시 또한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커졌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원유를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아까 그 화면에서 원유 재고량이 잠깐 나갔었는데 전망치는 없었습니다만 이제 오늘 밤인가요? 원유 재고량 발표를 앞두고 지금 유가가 소폭 반등에도 성공을 했어요. 예, 지금 유가 75불의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지금 75불과 85불의 박스권에서 지금 혼조장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우지수가 시장에서의 하락 압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유가 또한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끌어 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원유 재고 발표를 앞둔 시장에서의 소폭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유가는 1% 오른 79.55달러에 장 마감하면서 80불을 안착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결국 유가 또한 이러한 시장 수급 요인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가운데 75불과 85불의 박스권을 지금은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는요.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 민병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내년 1학기부터죠. 일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라는 것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대학생일 때는 사실상 일정 소득이 없으니까 뭐 등록금이라든가 일정 어떤 생활비를 원리금 없이 빌렸다가 나중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되면은 최장 한 25년에 걸쳐 갚을 수 있도록 한 그런 제도인데 이제 언제부터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지에 대한 소득 기준이 공개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과학부는 취업 후 상한 학자금 대출의 대출 상한 소득 기준을 1,5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발표는 된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확정된 것 같습니다. 네. 즉 이 대출을 받았던 대학생이 졸업 후 직장을 구해서 연봉 1,5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이 대출받았던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연봉이 2천만 원인 사람이라면 이 소득 중에서 최저 생계비 1,500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500만 원에 대해 상환율을 곱한 만큼 이 적용돼서 원리금을 매년 갚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상환율이 20%라면 500만 원의 20%인 100만 원을 매년 원리금으로 갚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1,500만 원을 차감하는 이유는 그것이 4인 가정의 최저 생계비 기준이기 때문인데요. 네. 현재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가구의 최저 생계비는 1,596만 원 수준입니다. 따라서 연소득이 1,500만 원을 밑도는 경우라면 사실상 이 대출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 돈 이상을 이 최저 생계비 이상의 연봉을 버는 사람이라면 그 차익만큼의 금액을 원리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정부가 취업 후 상환 만기 그 학자금 대출의 만기 제한까지 없앴다고 들었습니다. 당초는 25년까지는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한을 두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25년을 최장 만기로 하기로 했었는데요. 이 만기 제한을 아예 없애는 것도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정부가 이 같은 계획을 이같이 이제 만기 제한을 제한을 없애기로 한 이유는 빚을 갚지 않으려고 최장 25년간 일부러 원리금 상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인데요. 예. 정부는 이 같은 기준 등을 담은 실행 방안을 다음 달 중순 발표하고 이를 명문화하기에 특별법을 공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모럴 해저드가 발생을 해서 대출을 제때 갚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정부 재정에 구멍이 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어떤 대처 방안의 어떤 그런 방안을 갖고 있는지요? 네, 사실 그 부분이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빌리고도 갚지 않는 채무 불이행 사례가 생각보다 좀 많을 것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교육과학부가 최근 이와 관련해서 시뮬레이션한 결과인데요. 이에 따르면 해당 대출의 채무 불이행률이 무려 15에서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 예산이 총 29조 원이라고 한다면 그중에 최대 20%에 달하는 약 5조 8천억 원의 재원을 대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네. 이에 따라서 정부는 미상환율을 10%로 밑으로 낮추도록 어떻게든 노력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 신청 연령을 35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35세를 넘어서서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에 따른 것입니다. 또 기획재정부는 대출 학점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부는 평균 C학점 이상일 경우에는 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이를 보다 강화해서 B학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다만 이에 대해서는 아직 교육과학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책에 반영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 제도에 투입되는 돈은 향후 5년간 매년 평균 12조 5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정부는 이 돈을 정부가 전부 국가 예산으로 투입할 경우에 재정에 큰 부담이 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안으로 한국장학재단이 정부의 보증을 받아서 연평균 11조 원의 채권을 발행한 뒤 이 돈을 재원으로 대출을 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부가 실제로 이 제도에 직접 지원하는 돈은
연평균 1조 5천억 원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대출의 미상환율이 높아지고 또 대출 상환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그에 따른 재정 부실의 위험도 커지고요. 결국 이것은 국가 재정을 한층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또한 정부가 직접적인 대출 재원 출연을 안 하는 대신에 정부 보증채 발행을 한국장학재단이 하도록 하는 것은 그만큼 국가의 이자 비용 부담을 늘어나게 네. 하는 것이라는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부 취지는 분명 좋은 것인데요. 조금 미세한 부분에서 정부의 어떤 재정 건전성 문제가 야기가 되지 않도록 확실한 보완책이 마련이 돼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부동산 뉴스를 한번 살펴보죠. 서울시가요, 강서구의 대규모 택지로 알려진 마곡지구에 대한 착공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마곡지구는 강서구 가양동과 마곡동에 걸쳐 있는 총 336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개발지구입니다. 서울시는 이 중 154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제1공구 건설 공사를 어제 시작했습니다. 이 제1공구는 주거시설과 국제 업무시설이 들어서게 되고요. 추후 개발될 제2공구에는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네. 이 중 1공구의 주거지역에는 총 15개 단지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 아파트 물량을 가구수로 치면 총 1만 1,353가구에 달합니다. 이 중 일반 분양 아파트는 5,677가구입니다. 나머지는 장기 전세주택 3,123가구와 임대주택 2,553가구가 분양이 되는데요. 원래 서울시는 장기 전세주택과 임대주택을 총 7천여 가구 정도 지을 예정이었습니다만 이를 조금 줄이고요. 일반 분양 아파트는 5천여 가구만 지을 예정이었습니다만 이것을 조금 늘려서 지역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거시설과 국제업무시설이 들어서게 되는 마곡지구 제1지구의 착공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인데, 마곡지구 개발은 상당히 장기간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구체적인 사업 일정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마곡지구는 오는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되는데요. 이 중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게 될 제1공구의 주거단지는 2012년까지 들어서게 됩니다. 다만 이 아파트를 착공 전에 선분양할지 아니면 착공 후에 후분양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선분양한다면 내년 중 청약 접수를 받게 되는데요. 잠시 이 아파트 일반 분양 아파트의 평형별로 어떤 분양 물량을 잠깐 소개해 보면요. 일반 분양 아파트 5,677가구 중에서 90% 이상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상, 즉 과거 기준으로 치면 전용 면적 25.7평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로 지어지게 됩니다. 반면 장기 전세 주택은 3,123가구 중에서 50%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즉 전용 면적 18평짜리 아파트로 지어지게 되고요. 나머지 중에서 40%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즉 25.7평 이하 아파트로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그야말로 중대형 아파트로 지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분양이 이뤄지고 난 다음에는 단계적으로 다른 지구도 함께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주거지역을 비롯해서 마곡지구 전체 면적의 80%를 오는 2015년까지 개발 사업자들에게 공급할 예정인데요. 따라서 마곡지구는 이르면 2017년이나 2018년 정도면 어느 정도 대부분의 시설이 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곡지구 개발은 2031년까지 총 한 5조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대규모 개발 사업인데요. 부디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니만큼 단순히 아파트만 쭉 늘어서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 뉴스라 잡기 시간은 서울경제신문 민병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민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예상 밖의 소비 심리 지표가 악화되면서 주춤했습니다. 다우만 0.1% 가까이 올라서 9,882를 기록했고 그 밖에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모두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는 혼조 양상을 보였는데요. 주택 가격은 넉 달 연속 올랐지만 기대를 모았던 컨퍼런스 보드의 10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우리 장 소식 1시간 뒤에 출발 센 증시를 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담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업수당, 주택 착공, 제조업 지표는 일찍 개선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보다 자세한 우리 장 소식은 1시간 뒤에 출발 센 증시를 통해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동절 끝나고 다시 시작된 뉴욕 증시 사흘째 결국 오르면서 끝이 났습니다. 다우가 0.6% 조금 못되게 0.59% 올라서 9,497을 기록했는데요. 무엇보다 상품주 랠리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금속 가격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금속 관련주에도 모두 크게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달러화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유가가 4% 이상 급등하면서 에너지주에도 크게 매기가 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우리 장 소식 1시간 뒤에 출발 센 증시에서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의 실망감을 키워줬습니다. 보다 자세한 우리 장 소식은 1시간 뒤에 출발 센 증시를 통해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